제주도가 여름 여행지로 북적이던 2003년 7월, 서울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한 가족이 잠시의 휴식을 기대하며 비행기에 올랐다. 한재곤과 이은서는 매년 휴가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고, 올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진 삶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새아들이 있었다. 2000년에 태어난 한지호, 한민호, 한우호. 새 아이는 삼남성이었지만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가족과 지인들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조차 헷갈릴 때가 많았다. 그러나 성격은 확실하게 달랐다. 활발한 첫째, 조용한 둘째, 웃음을 잃지 않던 막내. 그 차이가 이 가족의 일상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다. 새 아이가 자라면서 제주도 여행은 가족의 여름 전통이 되었다. 부모는 도시를 벗어나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고, 아이들은 매번 제주도 도착 소리만 들어도 들뜬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올해 여행은 7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됐다.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후 애월읍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아이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낯선 공기와 익숙한 가족의 동행이 어우러진 그 시간은 부모에게도 짧지만 평화로운 하루였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은 망설임 없이 협재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매년 한 번은 찾던 곳이었고, 부모에게는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장소였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기다렸고, 부모는 아이들이 안전한 범위 안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길 바랐다. 10시에 해변에 도착한 뒤 아이들은 얕은 물가에서 장난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부모는 가까운 거리에서 새 아이가 서로에게 기대고 장난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그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하고도 충만한 여름의 한 조각처럼 보였다. 점심이 다가오자 가족은 해변가 식당으로 이동해 해물 칼국수를 주문했다. 생소한 맛에 아이들은 미간을 좁히기도 하고 호기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부모는 이 소소한 반응들이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고 느꼈다. 아이들이 아침 내내 물놀이를 했던 덕에 점심시간의 분위기는 한층 더 편안했다. 부모는 잠시나마 마음속 걱정들을 내려놓고 아이들의 표정만 바라보아도 충분했다고 생각했다. 식사 후 다시 해수욕장으로 돌아온 가족은 오후 시간을 느긋하게 보내기로 했다. 그날 제주도의 바람은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부모는 짐을 돗자리 위에 단단히 올려놓으며 큰 문제 없이 보낼 수 있으리라 여겼다. 오후 2시가 넘어가면서 새 아이는 여전히 얕은 곳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놀았다. 부모는 약 10m 떨어진 곳에서 새 아이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리에서 자리를 잡았다. 가족의 휴가가 특별할 것도 위험할 것도 없다고 믿었다. 새 아이가 함께 있으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오후가 깊어지면서 바람은 갑자기 세차게 방향을 바꾸었고 해변의 가벼운 물건들은 금세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은서는 날아가는 소지품을 잡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고 한재곤은 돗자리를 정리해야 했다는 생각에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은 단 몇 분만 분주해져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동안 새 아이는 서로 붙어 다녔고 물은 무릎 높이 박에 되지 않았다. 부모는 이 짧은 순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감하지 못했다. 소지품을 수습한 뒤 두 사람은 다시 동시에 아이들이 있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다른 쪽으로 이동했거나 물가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갔을 것이라 생각했다. 부모는 마음속에서 당황이 번지는 것을 억누르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러나 새 아이는 어느 방향에도 없었다. 부모는 아이들이 파도에 휩쓸렸을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물은 너무 얕았다. 발자국, 물건, 옷,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많은 날도 아닌데 주변 관광객들조차 아이들이 움직인 모습을 기억하지 못했다. 새 아이의 존재 자체는 확실하게 기억되었지만 그 아이들이 사라진 순간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 사실은 부모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다. 부모는 결국 신고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오후 3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신고를 받은 제주시 한림파출소와 해경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지역 특성상 바다는 넓게 퍼져 있었지만 아이들이 놀던 위치는 지나치게 얕았다. 수색은 해변, 수중, 인근 숲길, 도로까지 이어졌지만 단서조차 나오지 않았다. 부모는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평범한 휴가였고 단지 몇 분 동안 짐을 챙겼을 뿐이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결말이 갑작스럽게 닥쳐왔고 가족의 여름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무너졌다. 그저 행복한 하루가 될 줄 알았던 시간이 설명할 수 없는 공백으로 남았다. 아이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어떤 정보도 잡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일순간에 바뀌었다. 가족에게 남은 것은 충격, 혼란, 그리고 믿기 어려운 상실감뿐이었다. 2003년 여름의 충격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한 가족의 실종 소식은 연일 뉴스에 등장했다. 방송사들은 새아이의 사진을 반복해서 내보냈고 신문과 인터넷 기사에는 가족의 절박한 호소가 담겼다. 대한민국은 익숙한 휴양지에서 벌어진 기이한 실종 사건에 큰 혼란을 느꼈다. 평범한 가정의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안타까움을 남겼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금방 발견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무게를 더해갔다. 조사와 수색은 이어졌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사라진 순간을 본 사람마저 없다는 점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재곤과 이은서는 하루하루가 더딘 시간처럼 느껴졌다. 경찰이 여러 지역을 중심으로 탐색 범위를 넓히고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수색을 확대했지만 얻어지는 정보는 무의미하거나 이미 확인된 내용뿐이었다. 가족은 매일같이 현장으로 가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돌아올 가능성을 기다렸고 관계자들이 전하는 업데이트가 전부 삶의 중심이 되었다.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주변에서는 힘을 내라고 격려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모든 말이 공허하게만 들렸다. 실종 다음 날부터는 제주도 일대의 봉사자들이 합류하며 대규모 수색이 진행되었지만 수십 명이 움직여도 새아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바다, 숲길, 주택가, 도로, 항구 등 사람이 다닐 만한 모든 곳이 조사 대상이 되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언론의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고 다른 사건들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무소식은 가족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겼다. 보도량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부모는 자신들이 세상에 잊혀지는 것 같은 불안함을 느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직접 제작하여 제주도뿐 아니라 육지의 주요 도시에도 배포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같은 대도시의 지하철역 게시판에도 전단이 붙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지속적으로 도움 요청글을 올렸다. 하지만 반응은 점점 줄어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졌고 사건은 미제로 남아가는 듯 보였다. 2003년이 지나고 2004년에 접어들면서 부모는 더욱 절박해졌다. 실종 1년을 앞두고 경찰은 수사 범위를 다시 정리하며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CCTV가 많지 않던 시대였고 해변 주변에서도 촬영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목격자의 진술은 모두 모순 없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예외 없이 사라지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다. 부모는 이 말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두 사람의 일상은 점점 무너져갔다. 2005년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실마리는 여전히 없었다. 가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혹시라도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이동했다. 몇 번의 연락이 왔지만 모두 헛된 희망이었다. 어떤 아이는 얼굴만 비슷했고 어떤 아이는 나이만 비슷했다. 부모는 아이를 확인할 때마다 숨을 조이며 바라보았고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무너져 내리곤 했다. 주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준비해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두 사람은 들을 생각이 없었다.
아이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2008년에는 실종아동 찾기 단체에 들어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부모는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다른 부모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위로했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곳곳을 돌며 캠페인에 참여했고 강연에서도 사례를 말하곤 했다. 매년 7월 15일에는 제주도로 돌아가 같은 자리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보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돌아올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마음이 이 가족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2010년이 되면서 수사는 더 이상 적극적인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료를 보관하며 새로운 단서가 들어오면 즉시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유지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명확했다. 그러나 담당 형사는 부모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약속했다. 부모는 형사의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의지했다. 그들은 집을 비우는 날이 더 많아졌고 전국 곳곳에서 보내오는 제보와 작은 흔적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다. 2013년에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실종 10년째, 여전히 아이들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는 마음속에서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나이를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혹시라도 어디선가 자신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지만 가족에게는 시간이 멈춰 있었다. 나라의 풍경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달라졌지만 부모가 사는 세상은 아이들이 사라진 그날에 멈춰 있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버텼다. 재고는 회사를 다니다가 결국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찾아다니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했다. 은서는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서로를 탓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이 쌓여가며 관계도 흔들렸다. 그러나 둘 모두 아이들을 향한 마음만큼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 믿음은 흔들리는 두 사람을 붙잡는 마지막 끈이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이란 개념 자체가 이 가족에게서 사라졌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부모의 삶은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었다.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세상에 관심을 가져가도 두 사람은 아이들의 이름이 잊히지 않기를 바랐다. 그 소망은 간절했고 절박했고 동시에 너무나 외로운 싸움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 믿음은 조용히 그러나 깊숙하게 두 사람을 움직이고 있었다. 2020년이 되자 세상은 예상하지 못한 혼란 속으로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일상이 멈춘 듯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이은서에게도 그 시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적막함과 함께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던 발걸음이 잠시 멈춰버린 듯한 공백 속에서 그녀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새로운 도구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소셜미디어였다. 주변에서는 오래전부터 SNS가 사람들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수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은서는 그 말을 흘려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나이가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 스스로 자신을 찾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흘렀다. 이은서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처음에는 계정 만드는 과정조차 익숙하지 않았다. 사진을 올리는 방법, 글을 적는 방식, 해시태그의 의미까지 하나하나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도 받아들여야 했다. 은서는 오래된 앨범들을 꺼내 아이들이 3살이던 시절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놓았다. 각각의 표정, 눈빛,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살피며 이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한 장씩 스캔했다. 그렇게 계정에는 새아이의 유아기 사진과 함께 현재 나이에 맞춰
전문가에게 의뢰해 제작한 몽타주 이미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해시태그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였다. 은서는 실종 아동 찾기, 제주 삼형제, 그날을 잊지 않습니다와 같은 단어들을 붙여 올렸다. 누군가의 타임라인에라도 우연히 걸리기를 바랐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계정은 부모의 절박한 마음이 담긴 기록장이 되어갔다. 어떤 게시물에는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남겼고 어떤 게시물은 별다른 관심 없이 지나갔다. 그래도 은서는 하루에 한 번은 꼭 계정에 들어갔다. 누군가 새롭게 팔로우를 했는지, 혹시 메시지가 도착했는지 확인했다. 아무 변화도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안에서 아주 희미한 가능성을 붙잡았다. 2021년 초 SNS의 알고리즘은 은서가 자주 보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하기 시작했다. 요리 영상, 일상 브이로그, 여행 후기 같은 것들이었다. 마음의 상처를 잠시라도 잊고 싶었던 날에는 가벼운 콘텐츠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스크롤을 내리던 손이 가만히 멈춰버렸다. 화면 속에 21세라고 소개된 젊은 요리 인플루언서가 등장했다. 계정 이름은 콕선. 파스타를 만들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영상이었다. 요리나 편집 방식은 다른 인플루언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은서는 처음 보는 순간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낯섦과 익숙함을 동시에 느꼈다. 영상 속 청년이 웃을 때 입가에 잡히는 모양, 눈가에 생기는 미묘한 주름,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의 느낌이 은서의 기억 어딘가를 건드렸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해 다시 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생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지만 마음속의 감정은 더 짙어졌다. 오래전 잃어버린 막내 우호의 웃음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동안 비슷한 얼굴을 수없이 보았고 그때마다 잘못된 희망이 무너지는 경험을 반복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이상하게 다른 느낌이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 듯한 불길한 떨림과 희망이 교차했다. 은서는 콕선의 계정 전체를 살펴보았다. 게시물은 2년 전부터 꾸준히 올라와 있었고 팔로워는 50만 명을 넘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영상 중 일부였다. 제주도 여행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배경이 우연히도 협재와 멀지 않은 별표의 월읍 별표의 한 식당이었다. 우호가 사라졌던 장소와 가까운 거리였다. 영상 속 청년은 그 지역을 설명하면서 이유 모를 친숙함을 느낀다고 말했고 그 말은 은서의 마음속에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그 감정의 이유를 모른다고만 덧붙였다. 이 모든 정보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태어난 연도도 정확하게 맞았다. 성인이 된 시점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의 기록이 없으며 고아원 출신이라는 점까지. 은서는 손가락 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인스타그램 메시지 창을 열었다.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이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지난 18년 동안 무너졌던 희망들이 떠올랐다. 그래도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인사와 함께 그의 요리 영상이 좋았다는 짧은 메시지를 적었다. 그리고 제주도에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 묻는 문장을 마지막에 덧붙였다. 몇 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넘기던 은서는 그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드디어 콕선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제주도에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고 적었다. 특히 협재 근처는 처음 가봤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자신도 모르겠다고 적혀 있었다. 그 한 줄의 메시지는 은서의 가슴 속에서 다시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렸다. 며칠 뒤, 은서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물었다. 답장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그는 3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성인이 된 후 서울로 올라와 요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은서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과거 부산에서 연락이 왔던 한 사건이 떠올랐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 연결고리가 너무 명확해 보였다. 그날 이후
은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자신이 오랫동안 찾고 있는 사람을 닮은 것 같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전하며 한번 만나줄 수 있는지 물었다. 대답은 쉽게 오지 않았지만 몇 번의 메시지가 오간 후 콕서는 결국 만남을 승낙했다. 그 순간 은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희미한 희망이 가볍게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이 제18년 동안 닿지 않던 실마리가 눈앞에 놓여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듯 마음을 진정하며 약속된 만남의 날을 기다렸다. 어느 방향으로 결과가 향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 쉴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다시 생겨나고 있었다. 2021년 4월이 되자 약속된 만남의 날이 다가왔다. 이은서는 마음속의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과 남편이 겪어온 세월을 떠올리면 섣불리 희망을 품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콕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과 나눈 메시지 한 줄 한 줄이 그녀에게는 포기하지 말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단지 한 번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려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감정들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잘못 본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맞는 것이라면 그동안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질지 무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진하기로 했다. 멈추기에는 그동안의 세월이 너무 길었다. 약속 장소는 홍대의 한 카페였다.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은서는 조용히 호흡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만나게 될 청년이 어떤 모습일지, 어떤 표정일지,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수없이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자 모든 계획이 흐려지고 하나의 감정만 선명해졌다. 잃어버린 아이의 흔적을 찾아왔던 지난 18년의 무게였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말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겠다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과도 같은 감정이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콕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화면에서 보던 모습보다 조금 더 어른스러웠다. 은서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오래전 기억 속의 막내 아들과 겹쳐지는 어떠한 표정, 설명할 수 없는 낯익음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는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다. 콕선은 조심스러운 표정을 띠고 있었고 이 만남 자체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 역시 이유를 모르는 당혹스러움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이다. 이은서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오래된 사진 한 묶음을 꺼냈다. 그 사진들 속에는 새아이가 같은 옷을 입고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새아이 중 막내의 얼굴에 시선이 멈추는 순간 그녀는 그 아이가 자라면 어떤 모습이 될지 늘 상상해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사진을 조용히 내밀었을 때 콕선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단지 닮았다는 이유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었고 이 만남이 어떤 의미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은서는 조심스럽게 어린 시절의 기록을 물었다. 그는 기억이 3살 전후에서 끊겨 있다고 말했다. 처음 기억은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 깨어났을 때였고 자신이 왜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름 역시 고아원에서 붙여준 것이었고 원래의 이름이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학교를 다니며 스스로 관심 있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성인이 되자 서울로 올라와 자취하며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왔다. 요리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기은서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다. 오랜 세월 동안 찾지 못했던 단서들이 눈앞에서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섣불리 확신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녀는 사진 속 막내의 이름을 조용히 말하며 자신이 왜 이 만남을 요청했는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저 부모의 직감 하나로 무언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직감이 지난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토록 강하게 울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도 분명했다. 마음이 흔들리고 심장이 아프도록 조급했지만 이 만남이 그 모든 시간을 끝내줄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DNA 검사를 통해 모든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가까운 병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고 결과까지 며칠이 소요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은서는 집으로 돌아온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속의 모든 감정이 뒤엉키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에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그 절망을 견딜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확신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이 감정을 잃고 싶지 않았다. 2021년 4월 15일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이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날 오후 결과가 나온다는 안내였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결과지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는 순간이 찾아왔다. 담당 직원이 결과를 건네는 동안 이은서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종이에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지난 18년의 고통이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 DNA 일치율 99.99%. 콕선, 아니, 한우호는 분명히 그녀의 아들이었다. 같은 순간 세상이 조용히 멈춘 듯한 감정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지난 모든 시간이 이 결과 한 줄로 인해 새롭게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우호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 누군가 자신을 18년 동안 찾아왔다는 사실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지만 스스로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길이 열려 있었다. 부모와의 첫 만남은 어색함과 눈물, 그리고 잃어버렸던 조각이 돌아오는 듯한 묘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중심에는 서로를 잃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그날 이 가족의 지난 18년은 조용히 흔들리며 새로운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2021년 4월 말 한우호의 존재가 확인된 뒤 가족의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롭게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찾지 못한 두 형제, 한지호와 한민호였다. 단 한 명을 찾게 된 것은 기적에 가까웠지만 새 아이가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슬픔, 안도와 불안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지난 18년 동안 지켜온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 위로가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아직 비어있는 공간이 더욱 선명해지는 느낌도 함께 찾아왔다. 우호 역시 자신의 존재가 밝혀진 뒤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한 채 지금의 삶을 만들어왔다. 영상 제작과 요리는 그의 세계였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구축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가족이 나타났고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없이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부모를 바라보며 고마움과 미안함, 낯설과 친근함이 뒤섞이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명확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은 조용히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부모는 우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조심스럽게 질문하며 그의 시간을 따라가려 했다. 우호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자신이 왜 고아원에 있게 되었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막연한 공허함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부모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히는 것을 느꼈다.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다시 이어갈 수는 있었다.
하지만 이은서와 한재곤은 곧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우호를 찾은 이상 나머지 두 아들도 반드시 찾겠다는 다짐이었다. 더는 기다리기만 할 수 없었다. 가족은 경찰과 다시 연락해 사건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사건은 우호의 등장으로 인해 새롭게 움직일 가능성을 보였다. 경찰은 이미 만료된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과거 제보들 중 의미 없이 넘겼던 것들까지 모두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부산에서의 흔적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우호가 부산의 고아원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그 지역에 세 아이가 동시에 이동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부산 지역의 보호시설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수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보호시설을 거쳐갔지만 그 중에는 신원 미상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부모는 그 기록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부산으로 내려갔다. 우호를 찾았던 희망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신원 미상 아동들 중 일부는 이미 해외로 입양되거나 성인이 된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내려앉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우호가 살아 돌아온 이상 다른 두 아이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한편 우호는 부모의 움직임을 속 깊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는 이제 남은 두 형제가 있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신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는 상황에 혼란스러우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이 생겨났다. 자신을 찾은 부모가 겪었을 시간의 무게를 그는 이제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부모의 수색 과정에 조심스럽게 참여하기 시작했다. SNS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실종 형제들을 찾는 게시물을 올렸고 팬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조금씩 생겨났다. 우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호가 올린 게시물은 곧 여러 커뮤니티와 기사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18년 전 제주 실종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과 어린 시절 사진을 비교하며 놀라움을 표현했고 남은 두 형제 역시 살아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작은 제보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이미 검증된 정보였지만 그중 몇 개는 충분히 확인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부모와 우호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희망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다. 우호가 있었다. 그 존재가 가족에게 새로운 힘이 되었다. 2021년 초여름, 드디어 경찰로부터 하나의 중요한 제보가 도착했다. 부산의 한 보호시설에서 몇 년 전 해외 입양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당시 2명의 아동이 함께 이동했다는 자료가 발견된 것이다. 이름도 신원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추정 연령과 특징이 지호와 민호의 나이대와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해외로 입양되었을 가능성은 그동안 부모가 여러 번 상상해 보았지만 실제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부모는 흔들리는 손을 붙잡으며 이 제보를 깊이 받아들였다. 사건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우호를 찾아냈던 길이 다시 한번 열릴 수 있었다. 부모와 우호는 이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야 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남은 두 아이를 찾는 여정이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2021년 중반, 사건은 조금씩 새로운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한우호가 발견된 뒤 여러 보호시설과 입양기관에서 과거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작은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흔적들이 세 아이 가운데 누구와 연결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부모인 이은서와 한재곤은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였다. 다시 찾아온 희망이 주는 긴장감은 크고 무거웠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전국 곳곳을 다니며 관계자들과 연락했고 오래된 서류들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어떤 기록은 시간이 지나 훼손되어 있었지만 최소한 흔적을 따라갈 수는 있었다.
그 무렵 경찰 내부에서도 사건을 다시 집중 조사하기 위한 팀이 꾸려졌다. 해외 입양 기록과 2005년 당시의 출입국 및 이동 기록을 교차 분석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넘어갔던 자료 한 줄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2005년 여름 부산 지역에서 보호시설로 들어온 아동 기록 중 이름과 생년월일이 불분명하게 기입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중 한 기록은 우호가 발견된 시기와 거의 같은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기록은 이전에도 확인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삼형제가 모두 사라졌다는 인식 때문에 단독 발견된 아이와 사건을 연결하지 못했다. 경찰은 그 기록들을 모두 다시 불러와 대조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새 아이가 사라진 날짜 이후 며칠 사이에 부산 지역 보호시설로 들어온 아동 중 2명이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2명은 보호자 없이 시설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부인의 인도로 나갔다고 적혀 있었다. 서류에는 김씨 보호자라는 애매한 표현만 남아 있었다. 이 기록은 미심쩍었지만 당시에는 큰 문제로 다뤄지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흐지부지 넘어갔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 이것은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보호시설을 통해 외부로 나간 아동들 중 한 명이 바로 우호였던 가능성이 있었고 나머지 2 아동이 형들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은서와 한재곤은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 그들이 고아원 관계자들을 만나 확인을 요청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당시 일했던 인력 대부분이 이미 떠난 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기록과 이야기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퍼즐을 맞추던 중 한 명의 전직 직원이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당시 보호시설에서 일한 지 오래되지 않았던 직원이었고 그 시기 의문의 아동 2명이 갑작스럽게 시설을 떠난 일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 2 아이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려간 어른은 자신을 친척이라 소개했지만 신원 확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모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혹시 그 2 아이가 지호와 민호였을까? 그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흔적은 완전히 끊겨 있었다. 이은서와 한재곤은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당시 보호시설의 모든 서류를 요청했다. 그리고 출입 기록과 신청서를 샅샅이 살폈다. 그 과정에서 김철수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보호자로 방문했을 때 서명한 기록이 있었고 이 기록은 이전에도 언급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보호자 방문으로 처리되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그는 여러 시설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데려간 흔적이 있었고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입양 관련 민원에서 거론된 적이 있었다. 경찰은 즉시 그 인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과거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는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고 주소를 옮겨 다닌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가 운영하거나 관계된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아이들의 이동이 반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특정하기 시작했다. 부모는 상황이 급격히 진행되는 것을 느끼며 다시 숨을 고르게 되었다. 희망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드디어 2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그러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두운 진실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함께 뒤섞였다. 그 무렵 오호는 부모가 겪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잃어버린 가족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2 형을 찾기 위한 과정에 자신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오호는 영상활동을 잠시 멈추고 SNS에서 형제 실종 사건을 다시 알리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었고 전국 곳곳에서 작은 제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이미 검증된 내용이거나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였지만 몇몇 제보는 경찰이 확인해 볼 만큼의 가치가 있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호는 자신의 존재가 가족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실감하고 있었다. 2021년 7월, 경찰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 김철수의 주민등록에 남아있는 과거 주소지 중 한 곳에서 오래된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입양 관련 서류가 여러 개 있었고 그 중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지 않았지만 생년과 외모 특징이 삼형제의 나이와 매우 비슷하게 기재된 문서가 있었다. 특히 두 아이가 서로 다른 지역의 가정에 넘겨졌다는 기록이 있었고 그 가정 중 하나가 대구라는 점이 눈에 띄었다. 부모는 숨을 삼키며 대구 지역의 기록을 요청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은 대구의 한 가정에서 21세의 청년이 과거 입양 당시 DNA를 제출한 기록이 있다고 전해왔다. 이 정보는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내 첫 번째 형제의 가능성이 드러난 것이다. 부모와 오호는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침묵에 잠겼다. 드디어 한 줄기의 빛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을 따라가면 어떤 진실이 도사리고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2021년 7월 말 대구에서 들어온 연락은 가족의 삶을 다시 크게 흔들어 놓았다. 그동안 수많은 제보와 가능성을 확인하며 지쳐가던 이은서와 한재곤은 이번만큼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무게가 있었다. 입양 과정에서 남아있던 DNA 검사 기록이 삼형제의 정보와 일치한다는 말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분명한 신호였다. 부모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추고 싶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 가족은 대구로 향했다. 우호 역시 동행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이 여정의 당사자이자 한 축이었다. 대구에서 가족을 맞이한 사람은 박정훈, 김미라 부부였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키워온 아들에 대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들은 박준명이라는 이름으로 자라 21살이 되었고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성실하게 삶을 꾸려가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아들의 출생 배경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 2005년경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해 입양했다는 말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다. 당시 아이는 기억을 거의 잃은 상태였고 몇몇 단어만 반복적으로 중얼거렸다고 했다. 그 말들 가운데 민호야, 무호야 같은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부모의 마음을 한순간 멈추게 만들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모는 이미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박정훈, 김미라 부부는 아들이 학업 중이라 당황할까 걱정되지만 상황의 중대함을 이해하며 만남을 허락했다. 잠시 후 조용한 방 안에서 부모와 우호는 준명을 처음 마주했다. 그는 깔끔한 모습과 차분한 분위기를 가진 청년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온 부모와 우호를 바라보며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떤 설명보다 강력한 사실이 이미 흐르고 있었다. 서로 닮은 눈매, 얼굴의 구조, 우호와 너무나도 비슷한 세부적인 특징들. 이은서는 숨을 고르고 말을 건네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준명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워했지만 부모가 들고 온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사진 속 새 아이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 아주 천천히 올라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계속 느껴온 설명할 수 없는 감정, 형제가 있는 것 같은 막연한 느낌, 어릴 적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잠에서 깨곤 했던 경험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DNA 검사가 필요했다. 이은서와 재곤, 그리고 준명은 같은 날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이 며칠 뒤 나온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일치율은 99.99%. 준명은 한지호였다. 18년 전 사라진 둘째 아들이 확실했다는 사실은 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부모는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호는 지호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띄었다.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은 지난 세월의 무게를 모두 담아낸 듯 했지만 아무 말 없이도 이미 서로에게 스며드는 감각이 있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두 형제가 재회한 순간 세 사람 모두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떠올렸다. 한민호. 조용하고 생각이 깊었던 막내. 누구보다 어두운 기억을 오래 품었을 아이. 그의 흔적은 아직 아무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호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상황은 더 명확해졌다.
지호는 자신이 기억을 잃기 전 막연하게 느꼈던 감정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못했고 밤마다 두 이름을 부르며 울곤 했던 기억. 보호시설에서 다른 아이와 함께 지낸 시간이 있었던 것 같다는 흐릿한 느낌. 그것은 분명 민호였다. 경찰은 지호의 입양 경로가 김철수라는 이름의 브로커와 얽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즉시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유전자 검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한 학생의 DNA가 형제들의 정보와 일부 일치한다는 통보였다. 정확히는 친자 관계가 아닌 가까운 혈연 관계였다. 세 아이가 모두 한국에서 자라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단서였다. 이 소식은 가족에게 또 다른 반전의 시작이었다. 부모와 두 형제는 서울로 향했다. 중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가족 정보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쉽게 허락되지 않았지만 경찰의 협조로 제한된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그 학생의 아버지가 바로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입양 관련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결국 체포됐다. 체포된 그는 처음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과거 자료들이 차곡차곡 연결되면서 도망칠 곳은 점점 줄어들었다. 특히 부산 보호시설에서 기록된 김씨 보호자 서명이 그의 필적과 일치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2003년 7월 세 형제를 제주에서 납치했고 아이들을 각각 다른 가정에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한우호가 아팠고 위험하다고 판단해 부산 해수욕장 근처에 버리고 도망쳤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이어졌다. 지호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떨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온 시간이 떠올랐고 민호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퍼즐은 거의 맞춰지고 있었다. 김철수가 마지막으로 밝힌 정보는 충격적이면서도 명확했다. 민호는 인천의 한 가정으로 넘어갔고 그 가정은 2010년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했으며 그 후 민호는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 실마리를 토대로 경찰은 인천 지역의 보호기관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름을 바꾸고 여러 시설을 옮겨 지내온 한 청년의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의 나이, 출생 추정 연도, 이동 경로 모두가 민호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여정만 남아 있었다. 2021년 8월 중순 인천에서 확인된 기록은 가족의 마지막 여정을 향한 문을 열어주었다. 여러 보호시설을 전전한 끝에 현재는 인천의 한 그룹홈에서 지내고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었고 그의 이름은 한민수가 아니라 시설에서 새로 부여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이와 이동 경로, 그리고 무엇보다 김철수의 진술까지 모두 고려하면 그는 민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은서와 한재곤, 그리고 우호와 지호는 서로 말없이 눈빛을 맞춘 뒤 인천으로 향했다.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올라왔다. 혹시나 또 다른 실망을 마주하게 될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제는 이 여정을 끝낼 수 있으리라는 희미한 확신도 느껴지고 있었다. 그룹홈 관계자는 민호가 조용하고 성실한 청년이라고 말했다. 오래된 상처들 때문인지 사람들과 깊게 어울리기보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했다. 그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 관계자는 민호에게 가족이라는 말이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를 당부했다. 부모와 두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고 오랜 시간 잃어버린 아이를 다시 마주하게 될 순간을 묵묵히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놀란 눈빛으로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 있었다. 우호와 지호는 자연스럽게 숨을 고르며 미묘하게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민호는 그들을 마주한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부모와 두 형제를 번갈아 보았다. 이은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누르며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민호 앞에 놓았다. 사진 속 세 아이가 서로 기대어 웃고 있는 모습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다. 민호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표정이 달라졌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듯 했다. 그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릴 때 누군가를 부르며 잠에서 깬 기억이 있었다고, 언제인지 모르는 시간 속에서 두 이름이 떠올랐다고. 그는 그 기억이 무엇인지, 누구를 부르는 소리였는지 알지 못한 채 오래도록 혼자 끌어안고 살아온 것이다.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서로 맞물리는 순간이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 경찰은 마지막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진행했다. 며칠 뒤 결과는 명확했다. 한민호. 사라졌던 삼형제의 막내가 맞았다. 결과를 확인한 순간 이은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재고는 말없이 숨을 고르며 오래 버티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우호와 지호 역시 민호에게 다가섰지만 서로 감정을 억누르듯 조심스러웠다. 민호는 아직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 했지만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민호의 삶은 누구보다 고단했다. 입양된 가정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라지고 그 후 여러 시설을 옮겨 다니며 홀로 자라야 했다. 아무도 그에게 진짜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고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조차 들은 적이 없었다. 그가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족의 존재는 혼란스러웠지만 처음으로 어딘가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 며칠 뒤 삼형제와 부모는 18년 만에 다시 제주 협재해수욕장을 찾았다. 그곳은 가족에게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출발의 장소가 되었다. 해수욕장 근처를 다시 걸으며 부모는 새아이가 사라진 날을 떠올렸다. 단 몇 분 사이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던 그날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끝났다는 사실이 천천히 마음을 채워나갔다. 세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지만 미묘한 친근함을 느끼고 있었다. 어린 시절 기억은 사라졌지만 서로 닮은 눈매와 말투, 조용히 공기를 공유하는 방식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듯했다. 어떤 가족도 18년의 상처를 단숨에 치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재회는 치료의 시작이었다. 우호는 요리 활동을 다시 이어가며 형제와 부모를 위한 식사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지호는 학교 생활을 이어가며 새로운 목표를 다시 설정했다. 민호는 독립을 준비하던 삶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이은서와 재고는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보며 오랜 시간 막혀있던 숨을 조금씩 풀어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어떤 절망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다. 한 번의 작은 우연,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인스타그램 영상 하나가 18년의 미스터리를 풀어냈던 것처럼 사람의 삶은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빛을 틔울 때가 있다. 삼형제는 잃어버린 시간만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큰 위로가 되었다. 가족은 다시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하루와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 작은 순간들은 그 어떤 기적보다 값진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가족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마음을 품었다. 세상의 어느 길을 걷게 되더라도 서로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 아픔이 있었던 자리는 상처로 남지 않고 서로를 더 깊이 품는 자리로 바뀌어 갔다. 시간이 아다간 것보다 다시 되찾은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견디며 살아낸 사람들에게 뜻밖의 선물을 남기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사람으로 돌아온다. 사람을 잃고 사람을 찾고 결국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삼형제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 아픈 여정과 기적 같은 재회의 순간을 따라오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잊고 지냈던 가족의 소중함을 떠올리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품고 걸어온 시간이 결국 서로를 다시 만나게 만드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아 누군가를 향한 이해와 따뜻한 시선을 한 번 더 건네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오래 기억에 남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